한국기술센터를 방문하게 된 기회를 가져서 되게 저 나름대로 기쁩니다. 과거에는 여기서 아침 조찬도 들어 있었고 뭐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좀 말씀드릴 부분은 뭐 신기하게 서로 텔레파시가 통한 것 같아요. 저도 그 키스텝의 혁신전략연구소를 만들면서 그 NIS와 관련된 부분을 좀 정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 3년짜리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1차년도가 뭐 NIS 연구라 그래가지고 1로 했고 2차년도가 그 NIS인데 NIS에서 지금 더 그 확장된 개념들 요즘 뭐 GVC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가적 그 경쟁이나 새로운 또 혁신 시스템들이 구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이노베이션 시스템 부분들 좀 봐야 되겠다 해서 지난해 주로 1년 동안 한 게 GIS 개념입니다.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GIS 개념은 산업기술 쪽하고 굉장히 연계가 많고 이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 이런 발표를 좀 해달라고 요청이 와가지고 이게 잘 맞았구나. 안 그래도 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좋은 기회가 지금 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GIS 모형을 활용한 산업정책의 진화 방향을 이렇게 지금 타이틀을 달아봤고요. 실제로 산업정책이라 그러지만 산업정책에 대한 뭐 본질적인 부분들 또 기술정책의 본질적인 부분들 그리고 산업기술정책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개념 정의와 요즘 흐름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다 이거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최근 동향을 이제 진행했고 그 다음에 그 NIS와 GIS 접근법을 통해서 앞으로 산업기술 정책의 방향들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뭐 이렇게 맺으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제일 먼저 뭐 산업정책의 정의입니다. 산업정책을 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특히 개도국들 뭐 이런 쪽에서는 이걸 하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지원하거나 규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권위나 자원을 들여서 사용하는 행위나 활동을 가리키는 게 산업정책의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특정 산업이나 기업의 요구에 맞춰서 지금 의도적으로 한다. 타깃을 분명히 가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션이 정확하게 있다는 부분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학정책 그러면 보편적인 거죠. 과학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과학기술 정책이라 하더라도 과학과 기술의 수준을 일반적으로 높이는 건데 실제로 산업과 관련된 산업기술 정책이나 또 다른 측면에서 기술 정책은 기술에 타깃을 둡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또 이걸 통해서 국가 경쟁력 강화나 산업 경쟁력을 높일 것이나 이런 목적을 갖는다는 데 분명한 부분이 있고요. 뒤에 가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산업정책 어느 국가든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국가가 성장하고 또 발전하게 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다 하고 있거든요. 국가에 따라 정책의 유형과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뭐 그래서 산업정책을 정의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또 근본적으로 산업이 시작된 것은 경쟁에 의한 시장 실패를 보완한다고 하는 그런 철학에서 좀 시작이 됐는데 최근에 와서는 국가 경쟁력을 정진하는 쪽으로 촉진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가 산업 정책의 근본적인 좀 정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산업 정책의 뭐 유형은 여러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나누는 게 보호, 취약한 유치 산업을 보호한다든지 국내 산업 보호하는 부분에서 조정.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뭐 중공업 산업이 너무 확대되자 이걸 좀 조정한다든지 이런 게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경감해 주는 것들, 뭐 기업이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많은 세금을 통해서 재투자를 못하면 좀 경감해 준다든지 그리고 정진 문제 이게 전형적으로 연구개발, 기술개발 이런 쪽입니다. 좀 어떻게 하면 산업을 키워 나갈 것이냐. 그래서 많은 초점들을 요즘 정진 쪽에 많이 국가들이 두고 있다. 그리고 첨단 산업도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러면 산업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 기술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기술 정책은 우리가 말하는 과학기술 정책하고는 조금 차이를 둬야 됩니다. 과학기술 정책만 하더라도 원래 사이언스 정책이죠. 그러면 모든 분야의 과학기술 수준을 높이겠다는 건데 우리가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얘기하는 기술 정책, 편도국 쪽은 이러한 전반적인 어떤 과학기술 기반 창출 역량 구축이나 혁신을 활용하는 쪽으로 조금 더 그래도 조금 보편적인 측면을 가져간다 그러면
작은 국가는 주로 그 활용할 수 있는 기술 흡수하고 사용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바로 이 전략적 기술, 스트래티직 테크놀로지를 기본으로 해서 전략적 산업 부분을 육성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산업 기술 정책이 그 어떤 면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지금 정의되고 또 육성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죠. 실제로 기술 정책의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바로 뭐 이런 국가가 정치나 경제적으로 이해관계가 침해될 때 좀 진행된 거고, 아시다시피 그 미국의 기술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뭐 미국의 과학 정책은 NSF를 통해서 2차 대전 이후부터 진행이 됐죠. 그렇게 가다가 1957년도 소련이 스푸트니크를, 그러니까 저궤도 인공위성을 쏘고 난 다음부터 갑자기 우주 개발이라는 기술 개발, 목적을 가진 기술 개발이 굉장히 그 활발하게 진행이 됐고요. 그러한 결과로 지금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첨단 부분 기술들을 지금 선점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또 ICT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뭐 독일이 대표적인 예죠. 2차 대전 패망하고 난 다음에 산업 정책을 통해서 챔피언 기업들을 좀 키워나가는 그런 정책들이 있고요. 또 일본은 아시다시피 뭐 VLSI 그 큰 수시험 같은 걸 통해서 서양 기술을 모방하고, 그래서 반도체와 같은 전자산업을 일본의 세계 최고로 좀 끌어올린 그런 계기가 됐죠. 이러한 기술 정책들이 목적을 가지고 좀 전개가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산업과 기술을 결합시키면 결국은 산업기술 정책이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바로 특정 산업이나 기술을 관련 목적을 위해서 정부가 뭐 권위와 자원을 가지고 개입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바로 산업기술 정책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주로 뭐 R&D 지원, 보조금, 조세 감면, 기술 규제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또 이제 하나 비교할 수 있는 게 혁신 정책입니다. 이노베이션 팔러시인데, 혁신 정책은 그 전반적인 혁신의 전체를 좀 바라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육성뿐만 아니고 또 뭐 표준화라든지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가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혁신 정책과 기술 정책이 좀 구체적인 차이라 그러면, 혁신 정책은 가능하면 간접적인 지원 형태입니다. 뭐 그 시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인프라를 깔아 준다든지 이런 게 많이 중심이 되어 있다 그러면, 기술 정책은 직접적인 개입이 있다,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그 산업 정책, 뭐 기술 정책에 대한 최근의 어떤 동향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와서 그 산업 정책은 이 그 정책 관련된 전문가 그룹에서는 논란과 터부시 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복잡하고 또 어렵고, 그 세계적인 여러 가지 뭐 그 규범, WTO 같은 여러 그 국제적 조직에 의해서 규제가 되기 때문에 산업 정책이 굉장히 어렵고 문제가 많다 해가지고 좀 금기시되고 있고, 심지어 지금 여기 OCP 팔러시 센터라고 모로코에 있는 싱크탱크에서 나온 그 최근에 가장 잘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이 산업 정책에 대해서. 이 가이드 포드 퍼플릭스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당황해하는, 뭐 이 문제를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이해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가이드라이거 산업 정책을 얘기할 정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파리 기후 협약 이런 쪽으로 국제적 규범들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국가가 독단적으로 산업 정책하기 굉장히 어려워진 측면이 있죠. 또 아울러 그 산업 정책은 이렇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노버티브 그 하이 테크놀로지 쪽도 키우지만, 심지어 농업과 같은 좀 이 뭐랄까요, 처진 산업들, 국가가 굉장히 어려운 산업들 보조하고 또 보호해주는 측면도 같이 가 있고요. 또한 산업정책, 그래서 산업정책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산업정책에서 실패하면 엄청나진 코스트가 수반된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원칙과 잘 디자인해야 된다. 그런 논의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산업정책이 너무 제조업으로 가고 있는데, 실제로 고용을 창출하려고 그러면 서비스 쪽에 산업정책이 좀 가야 된다. 또 이 산업정책을 좀 어려운 그러한 그 분야만을 타깃으로 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진 그 교육이 되는 분야들, 교육 분야에서도 좀 같이 초점을 또 진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좀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유리 데이더시라는 친구가 쓴 한 논문을 참고하시면 아주 재밌을 겁니다. 산업정책과 최근에 나타난 부분이 잘 정리되어 있고요.
또 하나의 흐름들은 바로 이 그 OECD STI 아웃룩입니다. 아시다시피 OECD 그 아웃룩은 5분야인가 그 나오고 있죠. 2년에 한 번씩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STI 아웃룩이 재미있는 게 과거에는 바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앤 인더스트리 아웃룩이었습니다. 그게 2016년 이후에는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 아웃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업 정책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 오히려 혁신으로 가야 된다 해서 이렇게 지금 그 2016년 이후로 그 이노베이션이라는 용어를 써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그 이노베이션 팔러시, 즉 그 혁신 정책은 뭐냐? 실제로 개념이 70년대 후반, 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출연해가지고 이건 뭐 새로운 지식을 경제 사회 시스템 전체 활용하고 확산하는 좀 그런 그 활용 측면을 많이 강조하고 성공을 강조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바로 이러한 지식 흐름, 혁신의 진보 촉진하고 지식의 흐름들을 좀 강화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최근에 와서는 산업 정책과 결합돼서 산업 혁신 정책이라는 용어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기술 정책하고 산업 혁신 정책을 어떤 관점을 봐야 될 것이냐, 이건 뭐 정의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분명히 산업 기술 정책은 굉장히 타깃 중심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 산업 혁신 정책은 보다 인프라나 환경을 만들어서 끌고 가는 그런 쪽에 조금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동향이 바로 이겁니다. Policy for Industries of the Future라는 쪽입니다. 바로 미래 산업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그 지난해 뭐 그렇게 어려운 그 트럼프 행정부 산하에서도 피캐스트가 바로 미래 산업 IOTF라고 정의를 하고, 이런 산업들을 앞으로 우리가 그 미국의 리더십을 위해서 키워야 된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첨단 기술이죠, 다. 첨단 기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산업, 우리가 말하는 이머징 그 인더스트리죠. 이머징 테크놀로지와 인더스트리가 같이 되는 거죠. 주로 이렇게 뭐 그 AI, 양자, 과학, 첨단 제조, 첨단 통신, 바이오 기술 이런 것들 가지고 여러 이제 그 이 분야들 또 액터들을 커플링해서 이제 이쪽 키워가야 된다. 이런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최근 중국이 지금 나서고 있는 제조 2025도 이런 중국이 생각하는 바로 미래 산업 육성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 한번 또 아울러 굉장히 지금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 넷제로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탄소 중립화 어떻게 가야 될 건지, 이것도 산업 대한민국 같은 경우 특히 더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고에너지 산업이다 보니까 과연 이 부분을 우리가 2050년까지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여기에 관한 전략도 필요하고, 또 최근에 많이 강조되고 있는 ESG, 즉 환경과 사회와 거버넌스, 기업들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이 그 산업 정책이 기업과 많은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ESG도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좀 같이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뭐 이런 쪽으로 그 동향들을 쭉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 동향들을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그리고 이 NIS와 GIS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NIS 개념은 뭐 이 용어 자체가 얘기하고 있지만 내셔널 이노베이션 시스템입니다. 즉 한 국가라는 경계 하에서 어떻게 하면 혁신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을 만들 것이냐는 걸 목표로 해서 국가간 비교하는 거죠. 모든 국가들이 뭐 비슷한 조건인데 어떤 국가는 굉장히 이노베이티브했다. 그러면 과연 이게 뭘까? 뭐 그 실제로 역량이 더 큰 건지, 아니면 상호작용이 잘 된 건지, 학습이 서로 잘 된 건지, 이런 걸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NIS 개념은 무엇보다도 굉장히 정책 지향적입니다. 한 국가의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어떤 정책을 통해서 가장 이노베이티브한 국가를 만들 것이냐, 이런 쪽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한 혁신 체계, 한 국가 혁신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또 최근에 많은 이제 그 변화들이 있게 되고, 점점 이제 구성 요소들이 확대되는 경향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책적인 관점에서 많은 시사점, 그리고 한 국가가 갖는 바로 혁신의 바틀넥, 그러니까 그 병목 현상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에 대한 해법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유용한 툴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NIS 분석 모형을 보면 바로 그 공식적인 그 여기
공식적인 측면에서의 그 협의의 NIS와 광의의 NIS를 보고 있고, 그리고 그 협의의 인포멀한 부분, 비공식 부분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그 구성 요소를 다루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NIS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이냐, 이게 산업 중심으로 가야 될 것이냐, 기술 중심으로 가야 될 것이냐, 또 이런 논의들이 가능하니까 아주 공식적으로 하는 게 이렇게 내로 NIS 정도 포멀로 좀 가져가는 경향들이 많고요. 조금 더 확장하면 이렇게 이제 브로드까지 그 광의의 정의까지 가고, 더 확대하면 이렇게 그 비공식적인 협의의 NIS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 그 브로드한 NIS 측면에 그 인포멀까지 들어가면 모든 걸 정말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학자나 이제 이 뭐랄까요, 그 과제, 그 프로젝트의 어떤 규모나 내용에 따라 조금 변화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래서 NIS가 지금 실제로 약간 한계에 와 있습니다. OECD가 NIS 관련 데가 많은 부분들을 준비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냈습니다만 더 이상의 NIS 그 관련된 부분이 지금 그 진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NIS 이론에 대한 그 일반론이라든지 확실한 이론화가 되지 않았고요. 이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GIS하고 뭐 또 그 결합도 시켜보고 RIS하고 결합시켜보고 또 관련된 것들 해보고 이런 그 시도 중에 하나가 이제 GIS 접근 방법입니다. 이건 뭐 아시다시피 글로벌 이노베이션 시스템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느냐, 이제 쪼개 봅니다. 산업이나 제품이나 뭐 기술 이렇게 쪼개 보는 거죠. 쪼개 가지고 글로벌로 어떻게 돼 있는지 보는 그 접근 방법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일반적인 뭐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이노베이션 시스템이 존재하고 국가가 존재하고 또 지역 혁신 시스템이 있고, 요건 약간 파편화된 분할된 어떤 시장들, 트랜스내셔널 부분에 존재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다 보면 어떤 산업이나 기술, 뭐 제품들이 이렇게 구성돼가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이렇게 구성돼가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하나의 그 산업이나 제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디가 더 메인 역할을 해야 되는지, 뭐 금융적인 측면, 지식 측면, 또 생산 측면 이런 쪽에서 어떤 쪽에서 더 그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GIS 개념을 논의하면서부터 보니까 이거는 이제 NIS 관점이 아닌 바로 산업기술이나 그 산업정책 관점에서 많은 부분을 봐줘야 된다. 또 우리가 말하는 그 글로벌 밸류 체인도 실제로 다 여기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런 관점 좀 봐줘야 된다는 부분이 도출이 됐고, 이런 그 GIS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그 제품이나 기술 산업과 관련된 여러 그 하위 시스템들이 어떻게 그 혁신을 창출하고 활용하고 실제로 성공적으로 이끄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논문, 빈즈하고 트로퍼가 2007년에 나온 논문이 이겁니다. 글로벌 이노베이션 시스템에 내가 Conceptual Framework for Innovation Dynamics in Transnational Context라는 그 논문인데, 한번 논문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논문을 주로 지금 참고로 했고요.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하나의 구성을 제안을 합니다. 바로 유형합니다. 이 두 친구가 제안한 거는 바로 그 혁신의 형태를 STI, 즉 이거는 이제 과학기술, 정보의 교환이 자유롭고 언제든지 국경을 넘을 수 있는 바로 이 지식과 정보, 그리고 핵심적인 여러 가지 뭐 특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이동을 하는 혁신 모드를 STI 모드라고 좀 정했고요. 또 하나는 학습 모드라고 했습니다. DUI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뭐냐 그러면 결국은 학습을 통해서 축적되는, 누적되는 그 지식, 또 기술 이런 걸 가리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하나 가치 측면에서 맞춤형, 커스터마이즈드가 맞춤형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들, 또 표준형, 스탠다드화 시켜서 나오는 부분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분면을 나눴습니다. 구성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죠. 이 자유형 GIS는 기술력만 있으면 뭐든지 어디든지 가서 그냥 생산하고 하면 경쟁력을 가지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생산 고정형은 전후방 효과가 커서 하나의 클러스를 구성하면서 어떤 제품 자체는 굉장히 표준화되어 있지만 실제로 제조 공정이나 여기서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서로 연계된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가치 지향적인 부분에서
그 STI 모드로 가면 시장 고정형이라니까 이거는 어떤 지역에서 같이 갖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거기에서 원자력 기술들이 거기에서 가치를 갖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간 그 점착형, 그 지역, 그리고 그 커스터마이즈된 부분들, 뭐 패션이라든지 또 그 뭐 명품 시계, 스위스가 갖는 명품 시계라든지 이런 종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이나 산업 기술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각각 가야 될 정책들이 더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이걸 개념화 시킨 게 산업기술 정책의 진화, 앞으로 가야 될 방향들이 이런 쪽으로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가는 거죠. 청정기술 산업으로 보면 태양광 그 패널 같은 경우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점점 이제 표준화가 돼 가는 거죠. 처음에는 그 커스터마이즈의 가치를 가지다가 표준화가 돼 갔다는 부분들. 그리고 자동차도 이렇게, 자동차 같은 경우 제조업이 굉장히 클러스터가 필요하죠. 전후방 효과나. 여기서 이제는 점점 또 이렇게 그 기술 중심으로 그 전기 자동차로 지금 진행된 부분들, 그리고 풍력 발전소도 온쇼어하고 옵쇼어로 좀 나눠진 부분들, 그리고 CCS 같은 경우는 뭐 전형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또 물 수자원 관리 이런 것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기술력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또 하나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반도체 경우를 하나의 예시를 들면 ASIC 주문형 반도체가 여기 속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그 일반 그 표준화된 메모리 반도체는 이쪽에 속합니다.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도 대규모 장비가 필요할 때는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산업이나 제품을 구분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정책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여기에 이제 혁신 모드와 그 시장 가치 평가로 해서 실제로 각 모드에 맞는 그 형태, 시장 고정형, 자유형, 공간 점착형, 그리고 생산 고정형에 맞는 지식 부분들, 어떤 그 특징이 있는지, 금융 투자 부분들, 시장 형성, 그리고 합법성 문제, 그리고 산학년 간 뭐 연계, 그리고 전형적인 사례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산업 정책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분석을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될 거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 GIS를 통해서 산업기술 정책을 이제 구분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 시장 고정형 같은 경우 어떤 제품이나 산업에서 이런 선도시장 논리 정책을 적용을 하고요. 자유형 같은 경우는 바로 뭐 세금 공제나 저금리 대출, 자유무역 정책, R&D 지역센터 이런 그 정책이 가야 되고, 그리고 공간 점착형 같은 경우는 전략적 틈새 관리 논리라든지, 또 생산 고정형 같은 경우는 RISM의 지역 클러스터 정책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좀 산업 기술 정책의 진화 형태를 할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게 실제로 이 그림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제품이나 산업의 이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각자 보면 어떤 제품들이 어떤 데 속하는지 보면 다 뭐 P1, P2 또 뭐 A1, A2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쪽으로 이렇게 또 모으다 보면 이런 정책은 주로 이런 쪽에 진행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제품 수명 주기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해서 정책을 만들면 이 시기에 언제는 요 부분들은 이런 정책으로 가야 된다. 구체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굉장히 계량화도 가능하고요. 물론 그 저변에는 이제 넷제로 부분하고 ESG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좀 봐야 된다. 실제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이 한 장의 그림입니다. 이렇게 지금 산업 정책을 체계화하고 분화시켜서 진화시키면 굉장히 정밀하고 또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산업 정책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한국형 NIS 진단 구축 방안 연구 2에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건 NIS 진단하고 2020년대 전략 방향을 제시하면서 여기에 같이 넣었습니다. NIS 방향을 GIS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금 한 건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 논문이 시작할 때도 좀 이 논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독일의 태양광 발전 보조금 지원 정책을 바로 2002년도에 독일이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사례를 겪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태양광 산업이 발전될 줄 알았는데 이 보조금 정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 대만, 한국 기업들이 다 혜택을 다 갖고요. 독일의 정작 태양광 발전 기업들은
별다른 이익을 얻지는 못했죠. 이건 한국도 최근에 비슷한 경험을 겪고 있습니다. 되게 황당한 거죠. 근데 이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GIS 구성 관점에서 유형별로 분리해서 설명해 보면 이게 당연한 거였다 알 수 있는 거죠. 표준화돼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데를 우리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면 다른 데서 다 들어온다는 거죠. 지역에 특화된 부분이면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국가 또는 지역 수준의 혁신이나 산업 정책은 GIS 구성을 심층적으로 좀 고려해서 앞으로 정책적인 관점에 좀 끌고 가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과학화, 데이터화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워낙 컴퓨테이셔널 파워가 커졌기 때문에 데이터만 모아지면 분석은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또 산업이나 제품 하나하나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기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또 미래 산업, 미래 첨단 산업의 경우도 더욱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WTO 규제라든지 블록화, 말씀드렸듯이 기후변화, 여러 가지 협약 이런 것 때문에 국제적 규범과 규제 시대에 우리가 함부로 정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정밀하게 맞춤형 정책을 좀 하고 데이터화할 게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정책을 잘못하면 산업 정책의 코스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더욱더 좀 이러한 논리로서 산업 정책을 기획하고 앞으로 준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점점 이제 산업 정책의 기술 영역이 커질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첨단 산업, 첨단 기술 산업 경우에는 이제 기술이 바로 산업이 되는 이제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직접적인 정책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타켓 산업 못지않게 무역이라든지 또 전반적인 하부 구조나 환경적인 부분도 같이 좀 봐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상호 좀 조율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느냐. 이 정책학에서는 팔러스 믹스라 그럽니다. 정책 조율이죠. 다양한 트레이드오프 정책들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은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이러한 GIS 관점을 활용한다 그러면 산업기술 정책이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만들 수 있고, 충분하게 또 많은 데이터 축적 문제라든지 또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적절한 역할들을 더욱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정리한 발표는 이상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데이터의 시대다, 빅데이터의 시대다, 인공지능의 시대라 얘기하지만 정책적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따라가지 못합니다. 네네네. 그게 이유가 뭐냐?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 기술정책 MD 오동훈입니다. 오늘은 키스텝의 이장재 전문위원님 모시고 GIS 모형을 활용한 산업기술 정책의 진화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들었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어가지고 오늘 좀 더 궁금한 점이나 보충해서 설명드릴 내용들을 제가 질문을 드리고 이장재 박사님하고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하나 먼저 말씀을 여쭙고 싶은 게,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이제 NIS 있잖아요, 그죠? 국가 혁신 시스템하고 오늘 발표하신 글로벌 혁신 시스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이제 좀 차이가 나고, 또 글로벌 혁신 시스템이라는 개념의 어떤 정의, 그것의 유용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NIS 관점은 많은 분들이 아마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 때부터 NIS 개념은 많이 좀 진화됐고요. 또 정부 정책적으로 지금 써서 많이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국가를 경계로 해서 혁신 활동이나 시스템을 보다 보니까 글로벌화 돼가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못 본다. 이런 한계가 있었고, 특히 얼마 전에 우리 경제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던
그 글로벌 밸류 체인, GVC 문제 때 보니까 이거는 NIS 국가 핵심 시스템으로만 가지고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 글로벌 차원에서 문제를 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그 글로벌 그 이노베이션 시스템을 보게 된 거고 또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유용한 그 인플리케이션을 제공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NIS라는 개념이 그죠? 영국의 프리드만 같은 사람들 먼저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진행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1990년대, 80년대 이때는 뭐 일본이 워낙 경제가 좋아할 때니까 도대체 일본의 이런 성공 요인이 뭐냐 이것들 보면서 이제 국가 내에서의 어떤 여러 혁신 주체들 간의 어떤 뭐 상호 학습이라든가 뭐 네트워킹이나 이런 것들 강조하면서 이게 나온 개념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국가 내만 보는 게 조금 힘드니까 이게 이제 GIS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도 이제 뭐 GVC 문제 이런 거 생각해 볼 때 지금 말씀하신 게 상당히 이제 공감이 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GIS라는 개념을 사용했을 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NIS보다 조금 더 글로벌한 시각에서 세세한 좀 더 맞춤형 정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높아진다 이렇게 아까 뭐 발표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IS는 그 한 국가의 그 혁신 주체와 상호작용 제도를 보는 관점이고요. 그런 면에서 한 국가의 혁신 정책의 비교 우위라든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데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그 GVC 문제에서 나타났듯이 어떤 제품의 문제 또 하나의 산업의 문제를 바라보기에는 한계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 모든 제품이나 산업이 이제는 글로벌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분업화 시스템에 의해서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지금 진행되기 때문에 국가 혁신 체계, NIS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문제를 정확히 정의하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내릴 수가 없죠. GVC 문제가 나타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품이나 산업의 흐름들을 글로벌 관점에서 과연 어디에 위치해서 이게 어떻게 판매가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이 부품이나 제품들이 이동을 하게 돼 있고 이런 부분들 정보는 어떻게 교환되고 이런 부분을 지금 보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GIS 개념이 그 현재에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들을 정의하고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용한 접근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GIS를 앞으로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이냐, 특히 정책적 처방 측면에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는 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과거의 여러 형태들을 보면서 어떻게 지나야 왔고 우리가 지금 무엇에서 놓쳤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팩트 체크와 반성 이걸 기본으로 해서 데이터를 쌓아나가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좀 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 없이 우리가 그냥 미래지향적으로 가기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좀 새로운 시사적 교훈을 찾으면서 미래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데이터의 시대다, 빅데이터의 시대다, 인공지능의 시대라 얘기하지만 정책적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게 그 이유가 뭐냐? 물론 정책학의 후진성도 있지만 또 현장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와 관련된 현상에 대한 정확한 특성을 분석하고 그걸 하나의 데이터화하는 작업들이 뒤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석 툴을 활용하면 데이터화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유용하고 이게 또 누적이 되면 앞으로의 어떤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술 정책 자체를 데이터화하고 과학화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보고 산업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이제 제조업 중에 하나의 그냥 데이터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조업이 그냥 물건 만드는 게 아니라 데이터 산업이다 이렇게 완전히 재정의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기도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데이터에 기반해가지고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그런 문제가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작업이라든지 또 제조업 이후에 여러 가지 애프터 서비스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서비스 형태가 이제는 데이터화해서 자동으로 좀 서비스할 수 있는 형태. 그렇게 가면 제조업도 전통적인 뭐 만드는 산업이 아니고요. 이제는 만들지만 그걸 관리하고 또 애프터 서비스 해주는 이런 쪽의 산업이니까 산업의 형태가 과거와 달라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STI 아웃룩 말씀하셨잖아요. STI 아웃룩 그러면은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아웃룩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아웃룩을 바뀌었단 말이죠. 산업 정책에서부터 혁신 정책 바뀌었다 이런 말씀하고도 뭐 연관이 될 것 같긴 한데 그의 함의랄까 뭔가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은 조금 한번 해석을 해주시죠. 그 측면에서 올해 나온 OECD 그 STI 아웃룩에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여러 현상들하고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지 거기서 나오는 굉장히 큰 개념이 STI 정책의 리셋입니다. 리폼이죠.
인더스트리에서 이노베이션으로 바뀐 것도 이제는 산업 정책만 가지고는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거죠. 모든 부분이 기술과 혁신 현상과 다 엮여져 있다 보니까 이제는 혁신 관점에서 산업을 바라봐야 된다는 시각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올해 OECD가 STI 아웃룩에서 발표한 부분도 이제는 서스테이너블이라든지 또 포용적 성장 문제, 또 우리 사회의 회복 문제 이런 것들을 감안한 정책으로 바뀌어야지만 앞으로의 다가온 큰 그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여러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조금 더 정책이 다양한 정책들을 고려한 하나의 STI, 그 이노베이션이 훨씬 더 넓은 개념이죠. 그렇게 바뀐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2016년부터 이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한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결정타를 날렸다고 볼 수 있죠.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이 GIS라는 개념이 얼마나 이제 유용하냐, 그다음에 그것을 활용했을 때 정책적으로 좋은 어떤 대안들을 만드는데 충분히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GVC 문제라든가 왜 우리가 인더스트리 폴리시가 아니라 이노베이션 폴리시로 전환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방금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만들 때 모델을 정해가지고 해석하는 하나의 어떤 퍼스펙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제공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은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말씀 주신 이 GIS가 하나의 어떤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발표도 참 잘 들었고 또 이렇게 유익하고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2회 How to Colloquium 이장재 박사님과의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